네, 2023년 1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한 발 늦었긴 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로 실패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19, 한국이 29, 이탈리아가 17, 165개 회원국 중에 119표를 사우디가 가져갔으니까 뭐 압도적인 승리죠. 한국은 대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패배가 있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국민 실망시켜드린 것에 정말 죄송하다. 나는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직접 전화통화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모든 것은 나의 부족이다. 네. 예측이 빗나갔죠. 저도 뭐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3분의 2를 사우디가 못 가져가도록 저지해야 된다고 봤는데 그거 해낼까 싶었는데 이렇게 3분의 2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거의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압도적으로 지금 뭐 5분의 4 정도를 졌으니까 말이 할 것도 없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정보기관의 능력 부재, 정보기관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상당히 스트레스가 하마스가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인질로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계속했는데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인질이 돌아와야만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받았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그 휴전기간이 가까워지니까 더 연장하고 더 교환하자 하면서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인질이 오는 건 좋지만 또 이대로 멈춰버리면은 또 몇 년 후에 또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럴 때 네타냐후의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정보기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마스 전쟁을 허용하게 된 데는 정보기관의 판단이 실패가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 판단에 실패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실패했습니다. 정보에서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많이 잡혀갔고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코로나가 돌았을 때 미국이 백신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움직여서 먼저 선투자를 했죠. 그래서 미국과 동시에 백신을 받아서 자국민한테 백신을 맞췄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하지 않았죠. 일본도 하지 않았죠. 뒤늦게 그 백신 사느라고 정말 돈 많이 쓰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겨우 백신을 맞췄습니다. 정보기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했던 거는 객관적으로 정보 판단을 해주는 조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기관이 있는데 역할을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참 슬픈데 작년이죠. 윤 대통령 지시로 유치전에 뛰어들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80대 87 정도로 표차가 줄었다고 우리 정부에서 평가한 적이 있어요. 80? 근데 왜 26밖에 안 돼? 이게 뭔가 하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이유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예측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부산 엑스포 추진위원회 2015년에 만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더 밀어붙이면서 근접하게 붙었다라고 하고 나가면서. 근데 이렇게 이 공무원들은 위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가족 내에서도 뭐 애들 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맞추는 게 편하니까. 아, 잘 되고 있다고. 나중에 딱 받아보면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뭐 어떡고 저떡고 말은 많잖아요. 항상 속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를 두자고 주장하는데, 우리끼리 못 믿고 하냐 그러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는 뭐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개편하겠답니다. 안보실 비서실에다가 플러스 정책실을 둬서 이완섭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에 두겠다. 그리고 수석은 한 개를 국정기획수석실을 없애고 그게 정책실이 되니까 6개 수석을 5개 수석으로 바꾸겠다. 뭐 그런 겁니다. 이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생겨난 제도잖아요.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는 대통령 혼자 경무대에 계셨어요. 경호실하고 의전실 그게 다입니다. 그야말로 비서가 있었죠. 그게 아마 20 때도 그랬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비서실이 강화됩니다. 미국의 예를 딴 거죠. 미국도 처음에는 링컨 때만 해도 그냥 대통령 혼자 연방 대통령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 후에 미국이 자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니까 군에 가보면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등 나가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참모들이 종합적으로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내놓으면은 그걸 갖고 참모장이 취합해서 제시하면 사령관이 결정하게 되면 그 사령관 밑에 있는 1사단, 2사단, 3사단 또는 1연대, 2연대, 3여대 또는 1대대, 2대대, 3대대가 작전을 하는 거죠. 보통 기업들, 보통 국가조직에는 장관이 있으면은 1사단, 2사단, 3사단 하는 것처럼 무슨 국만 있지 직접 참모는 없습니다. 직접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게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관하고 감사관 정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유의 임무가 있으니까 장관만을 위한 참모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미국이 몇 차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군조직을 참모해서 군에서는 군도 사실은 옛날에 사단장이 있으면 1연대, 2연대, 3연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차 대전을 치르기 전에 독일군이 참모 제도를 넣었죠.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른 걸 보면서부터 전 세계가 따라간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에는 참모 제도를 둡니다. 기업들도 재벌 총수가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있으면 그 밑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회장 밑에 보게 되면 지주회사 형태로 참모 기능을 하는 종합적인 참모장 기능을 하는 그런 회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두고 있거나.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제 비서실을 뒀는데 그게 비서실장이 세크레터리가 아니에요. 영어로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대통령을 위한 참모장.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은 화이트하우스 Chief of Staff. 백악관 참모장입니다. 군조직하고 똑같아요. 사령관이 있으면 참모장이 있는 건데 백악관의 참모장이 비서실장이에요. 그 비서실장인 대통령이 전쟁을 치를 때 전쟁에 대한 거는 군인들하고 풀어가면 되는데 전쟁 외에도 많은 게 결정할 게 많으니까 참모 역할을 해주는 게 백악관 참모 조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좌관 제도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는요. 지금 와서는 이게 청와대에 있는 조직이 실질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되고 국무총리가 이끄는 조직들은 그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 보게 되면 공산당의 모든 부가 있죠. 그들이 결정하면은 국무원이나 정무원에 있는 조직들, 그 장관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대통령께서 이번에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을 두겠다. 다시 이제 문재인 체제로 돌아가는 건데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참모 조직이냐 아니면 뭐냐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 정보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국정원과 경찰, 검찰 정보를 다 통제하든지 그것도 없고 거기서 못하겠으면 민정을 부하지 못하겠으면 국가안보실장을 국가정보장으로 해서 정보를 종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번엔 정책실을 추가로 만든다는 건데 정책이 나빠가지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2, 3, 1포도 얘기했어요. 군대에서 결정을 할 때는 먼저 정보를 가지고 2가 정보거든요. 3, 그 정보가 작전을 만들어요.
작전을 만들어서 이걸 실행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 작전이 위험한 거니까 의지도 있어야 되고, 누구 할래 사람 찾는 거 인사. 하겠다는 사람이 나면 그때부터 그 예산과 물적 또 부대를 줘야 되는 군수. 이렇게 투쓰리 완포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국정원에서도 뭔가 정보 활동을 하거나 공작을 할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공작을 하겠어 하고 작전을 짜면은 누가 하겠어 짜지면은 기조실에 예산을 대주면서 투쓰리 완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 지금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거는 정보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한테 몰래 카메라를 당하고 가방을 받은 거. 근데 그 목사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한 목사잖아요. 저는요, 그 최 목사는 분이 뭐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거는 모르겠는데, 북한이라면은 최 목사한테 뭐 당신 그쪽에 얘기하다가 나 뭐 김건희 여사 잘 알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접촉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뭐도 하면 줘봐. 이렇게 톡톡 아이디어 던져줄 수 있다 그러면 봅니다. 뭐 최 목사는 부정하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여기 와서 한국의 좌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거 해보자라고 아이디어가 되면서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공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연자제를 굉장히 뭐 나쁜 법으로 보는데 북한의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국방이나 정보를 하기 때문에 안보를 하기 때문에 뭐가 빵 터지면 저도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몇 가지 딱딱 듣고 나면 이거겠구나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몇 가지 듣고 나면 누구 쪽에서 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탁 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 뭔지 모르지만 이랬겠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오랜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감이 있는 거예요. 이 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하고 연줄을 가진 사람들, 운동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공직사회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성공한 탈북자가 되니까 좋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건드려 볼 수가 있어. 여러 가지로. 물론 이 사람이 단단하게 거부하고 신고하면 되지만은 어떤 약점 같은 거라든지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탁 건들면은 바로 북한하고 내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 연자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자제는요. 지금은 나쁜 제도지만은 옛날에는 꼭 필요한 제도로 봤고 신원조회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무시되고 있거든. 이런 최 목사라는 분이 북한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영부인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뒀다는 거는 우리 정보 시스템이 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 체제를 개혁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투쓰리 완포 투를 빼고 있구나. 정책이 나빠갖고 실패했나요? 아까 80대 87로 역전할 수 있다고 했던 건 어떤 자의 판단이었나요? 계속 지금 정보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더 부담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이루는 공작까지 하게 되죠. 공작이 이제 한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야권을 억누르는 공작 정치였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공작을 못하게 하니까 정보 자체도 못하게 하니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뭐 대국민 설명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필요한 거는 정보의 정상화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내 분야는 금방 알아듣고 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저보고 갑자기 음악 얘기하거나 뭐 미술 얘기하면 저는 멍해요. 그냥 뭐 이쁘다 좋다 이거 외에는 판단을 못 하겠어. 인간관계는 더 모르고.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봐주는 누가 필요하죠.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죽여놨는데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를 파주에 땅을 사서 모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좌파들이 다 모여들어서 파주 시민 단체인 척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거 친일파 어쩌고 만드는 그 단체죠. 고향 파주지부 몇 명이나 될까? 민주노총 고향 파주지부 예술평화 CR 사회적 협동조합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파주 노동희망센터 등등 이런 좌파들이 파주에 뭐 지부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갑자기 만들어서 12개 단체가 모여서 전두환 파주 문산업 장사리 매장 반대 운동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파주 시민들의 의견인 걸로 대변이 되거든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왜
뭘 원했는가 하면 저 반민족, 반역사,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는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날이 가까웠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자기 회고록에 쓴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묻히겠다.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뜻에서 한다는 건데 요거를 이자들이 골목이 비틀고 있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뭐 12.12 때 이번에 뭐 서울의 봄인가 영화 나왔죠. 그거 아주 자기네가 실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화인 척 뭐 하는데 사실과 많이 다르죠. 그리고 광주에서 뭐 전두환이 무슨 전두환이 이렇게 계속 꾸미면서 또 파주의 의견인 양 하면서 이렇게 막 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저게 파주의 의견인 줄 알고 정치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좌파에 끌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려면 옳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없거든요. 옛날엔 그게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가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거죠. 옛날엔 재벌들도 많이 이걸 투원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판판이 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엑스포 실패하고 어떻게 좀 수가 좀 막혀서 청와대 개편으로 하는 건데 청와대 개편 되는 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내면 이번에 자기 측근으로 있던 사람들을 총선에 나가라 그러는데 총선에 나가서 당선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험지로 가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다 다선을 험지로 흩어서 어려운 데 가서 떨어지면은요 국힘당은 내년에 작살납니다. 저쪽 가서 이긴다면 좋지 대통령 측근들이 하고 나가서 다 이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구성하는 참모들은 또 새롭게 모였기 때문에 또 모래알입니다. 이뇨한 씨의 혁신안이 굉장히 저는 나이브하게 보입니다. 물론 영남에 있는 사람들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서울로 보내고 어디 다 보내고 하면은 집토끼 산토끼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청와대 대통령실은 더 약해지고 이거 하나 봐주고 이런 얘기 해주는 정보 조직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불행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정보 문제부터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